유현 작가님의 세계에 입문하신 걸 감축드리옵니다. 모두 인생의 환골탈태를 성취하시어 삶의 지존의 길을 걸으소서. 차갑고 습한 새벽 안개가 청암봉의 허리를 칭칭 동여매듯 감아 내려오는 시각. 그 안개의 장막 속에서 묵직하고도 처연한 쇳소리가 9번, 단 한 채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확하게 울려 퍼졌다. 9번의 경쇠소리, 구천경이었다. 현무산 절벽 깊숙이 운거한 현무단 본거지가 창건된 이래 구천경이 울린 것은 역대 단주의 귀천 대전을 제외하고는 오늘이 처음이었다. 그 서슬퍼런 쇳소리는 새벽 공기를 찢어발기며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가 만년설 녹은 물이 흐르는 계류의 물소리마저 삼켜버렸다. 경쇠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현무단의 사천왕과 칠로, 그리고 2대 3대 제자들과 말단 문도들이 잠든 영문도 없이 구름처럼 몰려나왔다. 각자의 품계에 따라 다른 빛깔의 단복을 걸친 그들이 의식당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동안 그들의 눈길은 약속이나 한 듯 한 곳으로 향하였다. 의식당 중앙의 석단 위에 한 구의 시신이 뻣뻣하게 누워 있었다. 시신이었다. 차갑고 뻣뻣한 한 구의 시신. 어느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사천왕의 좌장인 주현백을 비롯하여 그 옆에 자리한 하배구와 백진광, 말단 문도에 이르기까지 수백의 눈동자가 그 시신 위에서 잠시 굳어졌다가 이내 작자의 자리를 찾아 앉았다. 구천경이 울린 까닭은 누구도 묻지 않았다. 시신이 그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석 중앙의 높은 석좌만이 홀로 비어 있었다. 그것은 현무단 단주 노은백의 자리였다. 잠시 후 경세 소리가 다시 한번 은은히 울렸다. 그 소리를 신호로 뒷방에서 노은백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현산의 기상을 닮은 사내였다. 눈발처럼 하얗게 센 머리칼과 긴 세월이 깎아놓은 깊은 주름. 그러나 그 눈빛만은 한겨울 얼음장 아래를 흐르는 복류처럼 맑고 깊어.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등줄기를 고추 세우게 만드는 묵중한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그 좌우에는 15 남짓한 어린 시동 둘이 따랐다. 하나는 짙은 옥색의 소로를 받들고 다른 하나는 백옥으로 빚은 어수문양의 단주 신물을 두 손으로 모셔들고 있었다. 단주가 석좌에 오르자 당 안의 모든 것이 숨을 죽였다. 노은백은 눈을 지그시 내리감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이윽고 그 묵중한 눈꺼풀이 들려 좌중을 천천히 한 바퀴 훑었을 때 그 시선과 부딪힌 자들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거두어 들였다. 그가 입을 열었다. 현무단이 창건된 지 올해로 180여 성상이 흘렀다. 지난 세월 동안 50년 전 무림 6대 문파의 맹주지쟁으로 피가 뿌려진 이를 제외하고는 본단의 역대 단주들께서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이름에 단 한 번도 먹질이 없었다. 그 무림지쟁도 결국은 풍례단의 선인 혼원 선용께서 혼원 신공의 위세로 중지하시어 수습되었거니와 그 이후 50년 강호는 표면상 안정을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노은백의 목소리가 한 박자 낮아졌다. 본단이 이 노부의 손에서 이러한 변고를 맞게 되다니 부끄럽기 그지없구나. 당 안은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처럼 고요하였다. 노은백의 시선이 우측 첫 번째 자리, 사천왕 중에서도 가장 눈매가 날카롭고 허리춤 힘이 넘쳐 흐르는 백진광에게 머물렀다. 백진광 사제, 시신 발견 경위를 모두에게 소상히 고해라. 백진광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50줄의 나이에도 단단하게 다져진 체구는 황소처럼 우람하였고 광대뼈 위로 두드러진 핏줄이 안색의 흥부를 역력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관회로 약재를 구하러 나갔던 본자가 어제 귀환한 뒤 어젯밤이 본좌의 첫 야경 순번이었다. 삼경 무렵
동쪽 담장 쪽을 돌던 본좌의 눈에 담장 위에서 한 인형이 풀썩 쓰러지는 것이 들어왔다. 달려가 살펴보니 그자의 주변에 선열이 낭자하였고 이미 기절하여 있었다. 내상이 극히 중한 긋 장토를 무리하게 달려오다 갑자기 병이 터진 것으로 보였다. 본자가 자세히 살펴본즉 그자가 다름 아닌 본단이 청풍각으로 파견한 이대제자 철우임을 알아보았다. 당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굳어졌다. 말석에 앉은 어린 문도들까지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백진광은 잠시 눈빛을 낮추었다가 이내 계속하였다. 본자가 검시한 결과 철호의 사인은 뇌강 신장의 장력에 의한 내장 파열이었다.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당한 여기저기서 낮게 타오르는 술렁임이 일었다. 뇨강신장. 그것은 풍례단의 동문절학이었다. 좌석 2대에 앉아있던 하배구가 벌떡 일어섰다. 사천왕 중에서도 혈기가 가장 드세기로 소문난 그의 눈에 사나운 불길이 타올랐다. 풍례단과 본단은 대대로 우위를 나눠온 사이요. 그런데 현천비록 반권 때문에 이 같은 추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요. 본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노은백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내리눌렀다. 하사제, 경거망동하지 마라. 노은백은 전체를 향해 다시 무거운 목소리를 펼쳤다. 현천비록은 무림의 진보이나 반권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강호의 모든 이가 아는 사실이다. 본단이 상권을 갖고 청풍각이 하권을 갖고 있음 역시 강호에 널리 알려진 바이거니 풍례단이 반권을 빼앗아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사태를 단정짓기 전에 이 노부는 이 일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본다. 풍례단은 당당한 무림 명문이다. 그들이 이 같은 야비한 수를 쓸 자들이 아님을 이 노부는 안다. 하배구가 목소리를 높였다. 요강신장이 풍례단 동문절학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실 수 있습니까? 철우가 그 장력의 절명한 사실을 부정하실 수 있습니까? 노은백이 느리고 깊게 탄식하였다. 한 문파가 크면 클수록 그 내부에 해로운 무리가 끼어들 위험 또한 커지는 법이다. 풍례단의 문호가 엄하다 하나 그 안에 해군지마가 없다고 어찌 장담하겠느냐. 하배구가 더욱 목소리를 가다듬어 외쳤다. 풍례단 문화제자의 소행이라면 풍례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오. 죄인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풍례단 전체가 죄인이나 다름없소. 본자는 목숨을 걸고 그들과 맞설 것이오. 노은백은 묵묵히 눈을 감았다. 하배구의 두 눈에는 이미 눈물 기운이 돌고 있었다. 단주께서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본자가 아랫제자들을 이끌고 직접 나서겠소이다. 뜻을 함께할 사형들이 계신다면 하배구는 구천에서라도 철우를 대신하여 머리를 조아릴 것이오. 당안이 웅성거렸다. 저마다의 분노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으나 학렬의 제약으로 감히 목소리를 내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단주가 막아서지 않는다면 하배구를 따르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 분명하였다. 그때 사천왕 중 가장 무감하기로 이름난 주현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길고 마른 체구에 쏘아보는 눈매가 매를 닮은 위인으로 조용한 말 한마디에 천근의 무게가 실렸다. 본자도 하사제에게 뜻을 함께한다. 현무단에 공도를 세우지 않는다면 풍례단과 우리 중 하나가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천왕 좌장의 한마디에 당안이 일제히 격발하듯 술렁였다. 노은백이 입술을 달싹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단주 노은백이 눈을 번쩍 뜨며 전당을 향해 굵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경고를 던졌다. 거긴 누구냐? 감히 현무단의 의식당에 무단으로 들어온 자 스스로 나오너라. 그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전당뜰에서 한 자락 기다란 그림자가 소리 없이 사뿐히 내려앉았다. 나이는 고작 25 남짓. 미간이 반듯하고 눈이 또렷하며 코는 옥처럼 윤기가 흘렀다. 붉은 입술과 수려한 이목구비가 한복 같은 그림 같은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 눈가와 미간에는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 짙은 수심이 서려 있었고 차림새 곳곳에는 먼 길을 달려온 자의 풍진이 완연하였다. 청년은 당 안의 엄숙하고 살벌한 분위기에 잠시 발이 묶인 사람처럼 그 자리에 꼿꼿이 섰다. 한마디 말도 단 하나의 몸짓도 없이 다만 그의 시선만이
석단 위에 누운 시신 위로 떨어져 그곳에 박혀 움직이지 않을 뿐이었다. 노은백의 미간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불청객. 그것도 문노들이 온통 모여앉아 피 묻은 시신을 애워싸고 있는 이 상황에 기별도 없이 뛰어든 외인. 이것이 무가에서 얼마나 큰 금기인지를 무림의 이치를 아는 자라면 누구든 알 것이었다. 현무사는 연봉이 첩첩하고 계곡이 깊어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50년 태평 속에 경계가 느슨해진 까닭에 외인이 들어든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 한들 지금 이 자리에 뛰어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노은백이 눈짓으로 풍사관을 지목하였다. 풍사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학처럼 사뿐히 뜰에 내려서서 두 손을 모으고 청년에게 다가섰다. 청년은 풍사관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그 눈은 여전히 석단 위의 시신에 꽂혀 있었다. 풍사관이 공손히 입을 열었다. 객인께서는 어인연고로 저희 본진을 찾아오셨는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청년은 그제야 꿈에서 깨어나듯 몸을 미세하게 떨었다. 눈빛이 풍사관 쪽으로 천천히 돌아왔다. 그 순간 풍사관은 가슴이 한번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 청년의 눈빛, 나이는 25 남짓에 불과한데 그 눈 속에 담긴 진기의 농도가 심상치 않았다. 이 나이에 어찌 이토록 순정한 공력을. 청년은 풍사관을 훑어보더니 이내 두 주먹을 맞잡아 예를 갖추었다. 그 목소리는 쇳돌이 땅에 부딪히듯 또렷하고 맑았다. 저는 풍래단의 2대 속가제자 유현이라 하옵니다. 현무단 단주 어른을 뵙고자 이리 찾아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 안으로 들어와 박히는 순간 사천왕부터 말단 문도까지 수백의 몸이 일시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노은백조차 상반신을 앞으로 기울이며 눈을 크게 떴다. 하배구의 두 눈에 도끼 어린 불꽃이 맹렬히 치솟았다. 노은백이 두 팔을 들어 경쾌하게 3번 손뼉을 쳤다. 그제야 문도들이 마지못해 겨우 제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하배구만은 서서 뜰 안에 선 유현을 눈이 타들어가도록 노려보고 있었다. 노은백이 나직하게 말하였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하사제는 경거망동하지 말라. 그러고는 뜰을 향해 목소리를 실었다. 풍사관, 풍래단의 유소엽을 당 안으로 모셔오너라. 풍사관이 비켜서며 당으로 향한 석도를 열어주었다. 청년은 잠시 사방을 둘러보더니 이내 태연하게 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유현은 석단에서 일장 남짓 앞에 멈추어 섰다. 노은백의 높은 석좌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두 주먹을 맞잡아 깊이 읍하였다. 풍래단 칠자 유현, 현무단 단조 어른을 뵙습니다. 노은백이 유현을 가만히 응시하며 물었다. 소협은 풍래단의 명을 받아온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은백의 미간이 미묘하게 좁혀졌다. 단의 명도 없이 본진의 무단으로 들어온 것이냐? 무슨 일이 있어 이곳을 찾아왔는가? 유현은 즉각 답하지 않았다. 석단 위에 놓은 시신을 향해 눈길을 주더니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가리키며 물었다. 여쭙겠습니다. 저분이 혹시 귀단의 제자이옵니까? 당안이 다시 한번 물결쳤다. 노은백의 안색이 서리빨처럼 굳어졌다. 이는 본단의 내사이다. 소협이 관여할 바가 아니니 말을 삼가라. 봄날 뇌성처럼 낮고 우렁찬 경고였다. 유현의 안색이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흔들림을 다시 다잡더니 석좌를 향해 또렷하게 말하였다. 단주 어른의 용서를 구합니다. 만약 저분이 귀단의 제자가 맞는다면 유현이 바로 그 일 때문에 이곳을 찾아온 것이옵니다. 그 순간 쇠액하는 예리한 파공음과 함께 하나의 육중한 인형이 당 안에서 뜰 쪽으로 솟구쳐 날아왔다. 노은백이 버럭 소리쳤다. 하배구, 무례하게 굴지 마라. 하배구가 유현의 뒤로 떨어지더니 단주의 호통에 마지못해 두 손을 모아 석좌 쪽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는 유현의 등 뒤 5척 거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두 눈을 내리감은 채 안색은 핏기 없이 창백하였다.
그러나 그 안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열기는 겉으로도 뜨겁게 새어나왔다. 노은백이 유현에게 물었다. 돌아간 제자의 본명이 철우이니라. 귀단 2대 제자가 맞다. 소협, 할 말이 있으면 소상히 말하라. 유현의 눈빛이 한층 더 무거워졌다. 그리고 이제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귀단의 제자, 철우가 료강 신장에 의해 절명하였음을 단주 어른께서는 이미 아실 터입니다. 당 안에 다시 한번 파문이 일었다. 노은백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날카롭게 물었다. 혹시 소협이 행흉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이를 알리러 온 것이냐? 유현이 이를 악문 채 두 눈을 들었다. 그 눈에 결연함이 가득 찼다. 단주 어른께 아뢰입니다. 행흉자는 바로 저이옵니다. 정막이 당 안을 완전히 삼켰다. 그러나 그 정막이 채 한 호흡도 이어지기 전에 잇따른 파공음과 함께 7개의 황색 신형이 허공을 가르며 사방으로 떨어졌다. 칠로였다. 수석 풍사관을 포함한 7명이 유현의 사면을 에워쌌다. 칠로의 무공은 사천왕의 버금가는 강호에서 이름 높은 절정의 고수들이었다. 그 7이 빈틈없이 진형을 이룬 이상 날개가 있어도 벗어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사방을 천천히 한번 둘러보더니 차갑게 한번 웃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유현이 필사에 각오 없이 이 문에 들어섰겠습니까? 이미 죽을 결심을 하고 온 몸을 현무단 칠로께서 수고를 무릅쓰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노은백의 안색이 유현이 자수를 고한 순간부터 이미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자 긴 눈썹이 서서히 치켜 올라왔다. 손을 들어 경쾌하게 3번 손뼉을 쳤다. 당 안과 뜰 잔체가 삽시간에 고요해졌다. 유현은 다시 사방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영이선이 응암이 메아리 같아더니 과연 명문의 풍모가 이러하군요. 아깝고 아깝습니다. 한문파의 명예를 위해 제가 어찌...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죽을 수밖에 없겠군요. 노은백이 석좌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단주가 일어서자 수백 명의 문도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노은백이 당하를 향해 깊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소협, 아직 남긴 말이 있느냐? 유현은 노은백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였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끝내 말하지 못하였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죽는 것으로 족합니다. 노은백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 눈빛 속에 무언가 석연하지 않은 것이 있음을 감지하였다. 단주가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하였다. 소협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노부 앞에서 말하라. 노부는 현무단 단주의 자리에 있는 만큼 이쯤 일은 스스로 처결할 수 있느니라. 유현의 두 눈이 번쩍 밝아졌다. 단주 어른, 유현에게 다른 처소에서 단 둘이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은백의 안색이 한번 굳어졌다. 본단은 강호에서 부끄럽지 않은 이름을 지켜왔다. 이 노부의 눈이 본단 전체의 눈이요. 이 노부의 귀가 본단 전체의 귀이다. 이 노부가 들을 수 있는 말은 본단 전체가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지금 이 자리에 외인은 한 명도 없으니 소협은 이 자리에서 말하라. 유현이 낮은 탄식을 삼켰다. 고개를 떨구며 답하였다.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귀단이 처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등 뒤에서 맹렬한 함성이 폭발하였다. 그 함성과 함께 살인적인 장력이 정수리 위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기세로 내리꽂혀왔다. 유현은 긴 탄식을 내뱉으며 두 눈을 스스로 감았다. 그 순간이었다. 하사제, 멈추어라! 벼락 같은 호통과 동시에 석좌 쪽에서 부드럽고도 강인한 진기의 바람이 일더니 머리 위를 맹렬하게 휩쓸었다. 탁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줄기의 장풍이 허공에서 상쇄되어 사라졌다. 유현이 다시 눈을 떴다. 석좌의 노은백을 향해 눈빛에 혼란을 담아 바라보았다. 노은백의 붉던 안색이 쇠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가 억지로 음성을 안정시키며 물었다. 소협, 가기 전에 남길 말이 있느냐? 유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단주 어른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유현이 세상을 뜬 뒤에도 단주 어른께서 유현의 마지막 성심 어린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은 유현 혼자의 소행이오니 풍례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부디 풍례단에 혐의를 두지 마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유현은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노은백의 눈빛이 미묘하게 움직였다. 그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시동의 손에서 단주의 신물인 100억 어수패를 받아 높이 들었다. 그러고는 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현무단 제7대 단주가 신물을 들어 명한다. 사천왕 7로 이하 전문도는 즉각 제자리로 돌아가 단주의 법지를 기다려라. 산악을 짓누르는 듯한 무게를 담은 목소리였다. 7로가 먼저 당 안으로 날아들어갔다. 하배구가 가장 나중에 들어오면서도 유현을 향해 한 번 더 시선을 꽂았다. 그 눈빛 속에는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온갖 원독이 압축되어 있었다. 뜰 안에는 유현 혼자만 남겨졌다. 깊은 가을 아침볕이 그의 홀로 선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문도들이 모두 제자리에 앉은 뒤 노은백이 105고 수패를 시동에게 돌려주었다. 그는 좌중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본 다음 무겁게 입을 열었다. 모든 사형들의 마음이 격동한 것을 이 노부가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노부는 어쩔 수 없이 가법으로 제지하였으니 양해를 구한다.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유소엽은 풍례단의 정식 2대 제자다. 그에게 설령 죽을 죄가 있다 하더라도 무림 대의를 감안하여 사형으로 처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이다. 또한 현천 비록이 반권 분실된 것은 사실인데 이를 추궁하지 않는다 하여도 청풍과 깍주에게 변명할 길이 없다. 행동에 앞서 비록의 소재를 먼저 밝혀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이다. 더구나 저 유소엽은 온몸에 정기가 가득하고 스스로 이곳에 찾아와 행흉을 고하면서도 그 동기와 경위를 밝히지 않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 본단이 창건 이래 역대 단주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온 이름이 있거늘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흥분에 겨워 섣불리 피를 보았다가 훗날 착오가 드러난다면 그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것이 세 번째이다. 노은백이 뜰 아래로 시선을 애려 목연히 서 있는 유현에게 엄숙히 물었다. 소협, 방금 이 노부가 본 문도들에게 한 말을 모두 들었을 것이다. 이제 이 노부의 물음에 답하여라. 유현이 멍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현천비록이라 하셨습니까? 유현이 비록 무례하다 하나 남의 보물을 탐하여 불의를 저지를 자가 아닙니다. 탕안이 술렁거렸다. 노은백도 적잖이 뜻밖이라는 눈빛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소협은 어인연고로 본단 제자에게 독수를 썼단 말이냐? 유현이 혼말처럼 중얼거렸다. 독수라 하셨습니까? 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은백의 안색이 다시 굳어졌다. 노기가 실린 목소리였다. 이보게, 자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유현이 두 눈에 정광을 일으키며 항성을 높였다. 잘못이라면 유현이 풍례단의 문화에 속해 있다는 것뿐이옵니다. 노은백이 고요하게 말하였다. 소협의 말을 이 노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유현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석좌를 향해 외쳤다. 미물도 살기를 탐하거늘 유현인들 어찌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현이 이곳 현무단에 스스로 몸을 던진 것은 오직 철우의 요강신장 상흔으로 인해 귀단이 풍례단을 오해하지 일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이니 뭐니 하는 것은 유현이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유현이 철우를 쳐 쓰러뜨린 그 순간 비록을 빼앗으려 하였다면 그것은 탐랑취물이었을 것입니다. 비록을 손에 넣고 멀리 달아나기에도 바빴을 유현이 어찌하여 스스로 이 문에 들어와 죽음을 자청하겠습니까? 단주 어른은 무림의 종사이신데 이 정도 이치를 헤아리지 못하시겠습니까? 행흉의 동기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으니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유현은 스스로 풍례단의 우수한 제자라 자부하는 자인즉 죽을지언정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단주 어른이 기어이 사건의 심화를 추궁하고자 하신다면 유현이 감히 단주 어른의 후한 처우에 감사드리며 오직 6글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은백이 얼굴을 바로하여 말하였다.
말해보아라. 유현이 목소리를 높여 또렷하게 말하였다. 죽어도 마땅한 자가 죽은 것입니다. 당안이 순식간에 폭발하였다. 하배구의 눈에 이글거리는 불길이 솟구쳤고 강경파로 소문난 백진광의 눈에는 형광이 번쩍였다. 그러나 주연백은 냉정하게 굳은 얼굴로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하배구만이 방금 유현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져드니 이내 두 눈을 스르르 감았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사람처럼. 노은백도 미미하게 무언가를 감지한 듯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게 유현에게 말하였다.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소협이 소상히 밝힌다면, 만약 소협이 확실한 증거를 내보이는 경우에는 본단이 소협에게 원한이 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노부가 현무단 역대 단주를 대신하여 소협에게 최고의 사의를 표할 것이다. 유현이 차갑게 웃었다. 단주 어른의 처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밤중의 일, 황량한 외딴 마을에서의 일이었으니 증거를 댄다 한들 자칫 죄를 모면하려는 핑계로 들릴 것입니다. 유현의 본뜻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단주 어른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그때 당상 높은 자리에서 굵고 쉰 목소리가 포효하였다. 살인을 저지르고 거기에 더하여 죽은 자를 능욕하다니 이 어린 놈 죄가 만사일사로도 부족하다. 포호와 동시에 금빛이 찬란하게 번쩍이는 철강주 하나가 유성처럼 유현의 천령혀를 향해 쏘아졌다. 백진광의 내력이 담긴 암기였다. 사태가 너무도 갑작스럽게 터졌다. 무겁게 울린 포호 소리에 당한 전체의 정신이 분산된 순간 설마 이 자리에서 백진광이 독수를 쓰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다. 노은백조차 손을 뻗었으나 이미 늦어 있었다. 사천왕의 일원인 백진광이 품은 내력인 어루송도인지는 이 자리에 누구나 알고 있었다. 빈틈없이 경기한 대적 상황에서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공격인데 하물며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상대에게 기습을 감행하였으니 노은백이 발을 굴렀다. 막으려 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유현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과연 현무단의 명문이란 이런 것이로군요. 두 눈을 스스로 감고 피하려 하지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섰다. 바로 그 찰나였다. 딱 하는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유현의 정수리에서 한치남짓 앞 허공에서 금빛 구슬이 땅을 떨어져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며 철강주가 대굴대굴 굴러 유현의 발치에 가닿았다. 그와 동시에 전당 처마 용마루 위에서 호탕한 웃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허허, 이 참으로 훌륭한 법도의 자리를 이 죽지도 않는 늙은 괴물이 또 망쳐버렸군. 죄롭다, 죄로워. 정말이지 천부당 만부당 죄롭구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용마루를 향하였다. 용마루 위에는 언제 저기 올라섰는지 60남짓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칼, 기름때로 얼룩진 낡은 옷, 귤껍데기 같은 주름진 얼굴, 호두같이 작고 탁한 눈, 몸은 바싹 마른 뼈대만 남은 듯 기이하게 작고 가냘팠다. 문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리둥절한 눈빛을 교환하였다. 백진광의 두 눈이 붉게 타올랐다. 그러나 노은백이 용마루 위의 노인을 알아보는 순간 황망이 석좌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아 높이 지켜들었다. 사한결 선배, 별거 없이 지내셨습니까? 이 노부가 마중을 나오지 못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노은백이 말하며 동쪽 정각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손짓에 응하여 사중이 경세를 3번 울렸고 2대 제자 이하 문도들이 일제히 단주에게 고개를 숙인 뒤 측문을 통해 후전으로 물러났다. 용마루 위의 노인 사한결이 껄껄 웃었다. 이 늙은이는 그냥 지나다가 들른 것뿐이요. 단주는 하던 일 계속하시구려. 이런 예를 갖출 필요 없으이. 노은백이 두 손을 합장하며 말하였다. 현무단에 불행한 일이 생겼으니 이 노부의 부덕함입니다. 선배, 소전으로 내려오시어 이 노부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백진광이 석좌 옆에서 몸을 일으켜 전당 용마루를 향해 버럭 소리쳤다. 오행이니 풍뢰니 하는 이름난 선인들이 예로부터 무림 6대문파 각께서 고고하다 자처하면서 행동은 매번 그 반대인 것이 어인도리요. 노은백의 얼굴이 크게 변하였다. 산결이 갑자기 지목을 받았으나 잠깐 어리둥절하더니 이내 목소리를 높여 웃었다. 좋지 좋아. 사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시게. 백진광이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50년 전 무림 6문파가 황산 천도에서 다툴 때
선배의 사부 혼원손원께서는 조정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면서도 실은 혼원신공의 위세를 과시하여 시비곡직도 따지지 않고 억지로 화해시켰으니 이미 그때 잘못이 있었습니다. 오늘 선배는 또 강한만을 믿고 나서서 본단이 불초한 제자에게 복수하는 것을 멋대로 박았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산결이 고요히 듣더니 이내 크게 웃었다. 맞아. 우리 사부가 50년 전에 잘못하였고 이 늙은이가 50년 후에 잘못하였으니 앞뒤가 서로 잘 어울리는군. 노은백이 엄하게 소리쳤다. 백진광, 선배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라. 산결이 계속 웃으며 말하였다. 단주는 제지하실 것 없소이다. 사제 말이 맞소. 첫째로 우리 사부께서 50년 전에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으셨어야 했소. 여섯 문파가 각자 고수를 거느리고 있으니 오늘은 내가 자네를 죽이고 내일은 자네가 나를 죽이고 원래 열띤 일인데 우리 사부께서 공연히 못 말리셨소. 그 덕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으니 둘째로 오늘 이 일에서 이 늙은이도 잘못이 있어. 생각해보시게. 당당한 현무단 사천왕의 한 분이 뒤에서 기습으로 풍내단의 2대 제자 하나를 처치하려 하였으니 소문이 나면 살인멸구로 오해받는 것은 둘째치고 천하에 이름 날릴 좋은 기회가 아니었겠소. 혼원산에서 나온 사람은 진정 죽어마땅하구나. 죽어마땅해. 노은백의 안색이 쇠빛으로 굳어졌다. 백진광을 원망스럽게 흘겨보고 사한결을 향해 두 손을 합장하였다. 백진광 사제가 선배에게 불경하였으니 이 노부가 사죄드립니다. 사제는 동문의 정이 지극하여 말이 좀 지나쳤으니 선배께서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한결이라 불린 용마루 위의 노인이 태연하게 손을 저으며 웃었다. 마루 위가 참 시원하구려. 단주께서 수고하실 것 없소. 이번에 귀단의 철우가 풍매단 제자의 손에 갔다는 것 이 늙은이도 이미 다 알고 있소. 귀단 사제가 오행선인들이 무림 육파에 편향된다 탓하지만 이 늙은이는 어느 쪽도 한결같다 자부하오. 단 그 어느 문파든 불초한 자가 나왔을 때를 빼고는 말이오. 이 늙은이가 이 자리에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 보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 뭔가 수상적인 점이 있다는 단주 어른 생각에 이 늙은이도 동의하는 바라서 손을 쓴 것이오. 뜻하지 않게 귀단의 사천왕 분노를 사게 된 것은 진정으로 미안하오. 백진광이 다시 냉랭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귀단의 제자가 뇨강 신장에 절명하였고 저자는 풍례단 제자로서 행용을 스스로 시인하였어. 이 이상 무슨 수상한 점이 있다는 것이오. 사한결이 냉소하였다. 사제의 생각엔 저 아이가 행용한 목적이 무엇이오? 현천비록이 탐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겠소? 그렇다면 비록은 지금 어디 있어? 사한결이 갑자기 목소리를 돋웠다. 이 늙은이는 평생 남을 위해 보증을 선 일이 없소. 오늘 처음으로 예외를 두어 단언하리다. 비록 거는 결코 저 아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소. 만약 틀린다면 이 늙은이가 머리로 배상하겠소. 백진광의 두 눈이 번쩍 빛났다. 그것을 어찌 증명할 것이오? 사한결도 목소리를 높였다. 3년 후 오늘 이 늙은이가 현천비록 반권을 직접 현무산으로 가져다 드리겠소. 백진광이 냉소하였다. 선배 말투를 듣건대 혹시 이 자리에서 저 아이를 데리고 본진을 떠나시려는 것은 아니오. 사한결도 냉소하였다. 그대는 이 늙은이가 못한다고 보오. 백진광이 석좌에서 솟구쳐 내려와 유현의 앞에 섰다. 얼굴을 치켜들고 크게 소리쳤다. 청암봉은 오행산이 아니오. 혼원신공으로 현무단 사람들을 위협하지는 못할 것이오. 사한결이 하하 크가 웃더니 자리에서 꼼짝도 않은 채 품속으로 송을 뻗은 무언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멀찍이 노은백을 향해 위엄있게 물었다. 단주, 이것을 알아보시겠소? 모든 이들이 멀리서 그것을 눈여겨보는 순간 당 안이 여기저기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청룡옥패! 노은백이 황망히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오, 혼원 어른의 혈맹신물이. 사한결이 다시 크게 물었다.
이 물건이 어디서 온 것인지 단주는 아시오? 노은백이 엄숙하게 대답하였다. 50년 전 무림 6파가 각자 혈맹의 신물을 헌원선원께 드릴 때 현무단이 바친 것입니다. 본단 장시조께서 직접 드린 것이지요. 그 물건의 쓰임은 무엇이요? 이것을 지닌 자가 각 파에 단 한 가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의 범위는 노은백이 잠시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없습니다. 사한결이 다시 물었다. 오늘날까지 50년이 흘렀어. 이 물건 아직도 효험이 있겠어? 노은백이 황급히 몸을 굽혀 공손히 대답하였다. 선조의 유명이 대대로 훈계로 이어져 이 노부가 단 한순간도 잊은 바가 없나이다. 선배,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오? 이 노부가 삼가 선배의 분부를 기다리겠습니다. 사한결이 마지막으로 크게 웃었다. 금룡목어 청룡옥패 은표죽부 철불진이라 하여 혼원선사의 유물 6가지가 있었는데 이 못난 제자 손에 들어오더니 약과 바꾸기도 하고 술과 바꾸기도 하여 이제 남은 것이 이 청룡옥패 하나뿐이었는데 이것마저 이제 떠나게 생겼군. 왔으면 돌아갈 곳이 있는 법이여. 가면 가지여. 하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청룡옥패가 사한결의 손에서 나풀거리며 날아가 노은백의 두 손 사이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노은백이 두 손으로 옥패를 갖들고 용마루를 향하여 나직하게 말하였다. 선배, 분부하십시오. 사한결이 두 눈을 부릅뜨고 유현을 향해 버럭 소리쳤다. 이놈, 안 가고 뭘 기다리느냐? 백진광이 막 움직이려 하였으나 노은백이 이미 백옥 어수패를 높이 지켜들고 낮게 소리쳤다. 단주가 여기 있거늘 백진광은 물러서라. 유현은 그 순간 마치 삶과 죽음의 경계를 2번 오간 사람처럼 온 세상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두 주먹을 굳게 쥐어 석좌의 노은백을 향해 깊이 읍하였다. 단주 어른의 살려주신 은혜에 유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용마루 위에 사한결이 성가신 듯 소리쳤다. 이놈아, 빨리 오지 않고 뭘 꾸물거리느냐? 이 늙은이 없었으면 네 목숨이 8개라도 진즉 다 없어졌을 터. 왼쪽에 굽실거리고 오른쪽에 굽실거릴 필요 없다. 3년 안에 그 현천비록 반권을 찾아오면 이 늙은이와 네 둘 다 퉁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 늙은이 머리가 날아가기 전에 네 그 멀쩡한 목도 성하지 못할 것이니 알아서 하거라. 유현이 두 팔을 힘차게 털고 용마루 위로 솟구쳐 올랐다. 호탕한 웃음 속에 늙은이와 젊은이 둘은 호련히 사라졌다. 파양호는 예로부터 구강이라 불리었으니 장수, 차수, 영수, 사수, 적수, 청수, 운수, 무수, 상수 9물줄기를 품어 아는 까닭이었다. 초겨울 하구에 가까운 호반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하나는 늙었고 하나는 젊었다. 젊은 쪽은 25 남짓, 눈이 맑고 콧날이 시원하며 입술이 붉었다. 몸이 곧고 기품이 흘렀다. 늙은 쪽은 60에서 70 사이, 귤껍데기 같은 얼굴에 호두 같은 눈, 헝클어진 머리에 기름때 범벅인 옷. 두 사람이 나란히 서면 키가 청년의 어깨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사함결이 호수 한가운데 떠있는 연화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놈아, 저 섬으로 건너가서 한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유현이 웃으며 말하였다. 노전백께서 흥이 있으시다면 유현 기꺼이 모시겠습니다. 사한결이 콧방귀를 뀌었다. 모시겠다고? 당연히 따라와야 하지. 이 늙으리가 네 때문에 머리통을 저당 잡혔는데 3년 안에 그 비록을 찾아야 이 목이 붙어 있을 것 아니냐. 3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만 이따가 네 놈이 입을 제대로 놀리지 못하여 그날 밤 일을 낱낱이 설명하지 못하면 이 늙은이 머리통은 이미 반쪽 날아간 거나 다름없어. 유연이 웃었다. 노전배, 저당 잡히신 목이 정말 하나뿐이겠습니까? 사한결이 눈을 부릅떴다. 몇 개란 말이냐? 유연이 두 손가락을 들었다. 이만큼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하나는 누구 거냐? 유연이 자기 머리를 탁 치며 웃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노전배께서 이 늙은이 머리가 날아가기 전엔 네 머리도 성하지 못할 거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한결이 그제야 무언가 깨달은 듯 웃으며 욕하였다. 이런 풍잡이 같은 눈 보게나. 남 걱정 말고 네 걱정이나 하거라. 내 지는 쪽이면 어차피 죽을 놈이 한둘이 아닐 텐데 두고 보거라. 노인과 청년이 말하고 웃으며 배에 올랐다. 연화도에 닿았다. 연화도는 둘레가 수십 리,
모양이 12송이 연꽃 봉우리처럼 둥글게 모여 있어 그 이름을 얻었다 하였다. 예로부터 파양호의 선경이라 불리었다. 섬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망호루라는 현판을 단 주루로 들어섰다. 자리를 잡고 앉자 사한결이 웃으며 말하였다. 이놈아, 오는 내내 고금을 논하며 조리가 있더구나. 이제 이 늙은이가 한번 시험해 볼까? 유연히 두 눈으로 사방을 훑더니 속으로 이미 팔구하를 짐작하고는 겉으로는 손을 저으며 웃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산결이 눈을 부릅떴다. 니농이 현무단 청암봉에 혼자 뛰어들 배짱은 있으면서 이 늙은이 시험 하나를 겁내느냐? 유연이 웃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산결이 버럭하였다. 죽는 것보다 어렵단 말이냐? 유연이 얼굴을 바로 하고 말하였다. 노전배, 말씀이 틀리셨습니다.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죽는 법이요. 두 무림 명문의 화의를 위해서라면 유현의 목숨이 대수이겠습니까? 지금 노전배가 저를 시험하신다 하면 제가 마친다 해도 당연한 청년의 상식이라 고개만 끄덕이실 것이고, 틀리면 그동안 이 늙은이가 저에게 가져주신 좋은 인상이 깨어지는 것인데 이게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사한결이 불쾌한 듯 말하였다. 이 늙은이랑 내기를 하겠다는 게냐? 유연이 은근히 웃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한결이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호두 같은 눈을 뒤집으며 크게 소리쳤다. 이놈, 이 늙은이랑 동전 내기를 하려는 거냐? 유현이 크게 웃었다. 노전배가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따가 대답을 드릴 때도 지금처럼 단번에 핵심을 찌르시길 바랍니다. 사한결이 이것저것 따져본 뒤 크게 웃음을 터뜨리더니 소리쳤다. 좋다 이놈, 한마디면 됐다. 내기 성립이다. 유현이 뻔뻔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내기를 취소합시다. 사한결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왜? 유현이 진지하게 말하였다. 노 전배가 저를 무슨 문제로 시험하실지 미리 알 수 없고 저 역시 정확히 맞힐 자신이 없습니다. 내기라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이 있는 법인즉 이긴 쪽의 요구는 이긴 쪽이 정하고 진 쪽의 조건은 진 쪽이 정하고 지략이 3할, 운이 7할인데 어찌 미리 내기가 정해진 것이라 하겠습니까? 사한결이 크게 웃었다. 좋은 놈이다. 진작 알았더라면 복호 4천왕의 그 철강주가 네 천령회를 깨지 않았겠냐? 유현이 웃었다. 알았더라면 더 빨리 구하셨겠죠. 사한결이 웃었다. 현무단에선 얌전하더니 겨우 열흘 사이에 이렇게 입이 살아났냐? 유현이 웃으며 말하였다. 노전배께서 현무산을 떠난 뒤로 유현이 풀 죽어 있다고 거듭 호통을 치시며 이 늙은이를 믿지 않는 거냐고 그 모양이 보기 싫다며 내팽개칠 뻔도 하시고 기운도 없고 의지도 없이 앞날이 뻔하다며 차라리 그 충룡 옥패를 약과 바꾸는 게 나았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한결이 눈을 부릅떴다. 틀린 말이냐? 유현이 웃었다. 틀리진 않습니다. 다만 좀 일렀을 뿐이죠. 사한결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이 늙은이가 며칠 더 두고 욕하길 바랐단 말이냐? 유현이 웃었다. 오늘 이후에 욕하셨더라면 오늘 이 욕은 안 들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한결이 외쳤다. 이놈이 이 늙은이를 욕하는 거냐? 유현이 크게 웃었다. 노전배가 좋아하셔야 옳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르침이 잘 먹혔다는 증거인데요. 의발에 전인이 생겼으니 어찌 기쁘지 않습니까? 사한결이 그 말을 듣더니 무언가 감회가 어리는 듯 눈빛이 한 번 번뜩였다가 사라졌다. 그는 짐짓 굳은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다. 이놈이랑 말씨름 하다가는 이 늙은이 체면이 다 서지 않겠구나. 이놈, 먼저 이겼을 때 바라는 것을 말해보아라. 유현이 말하였다. 감히 주제 넘을 수 없습니다. 사한결이 협박하듯 말하였다. 나중에 후회도 안 된다. 이제 들어라. 네가 이 늙은이 문제에 답하지 못하면 네 사부 풍내단주 어른이 비장해 두신 천년 할로 한 병을 구해와야 할 것이니 국어를 하든 뭘 하든 이 늙은이는 알 바 아니다. 유현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어르신 잘못 보셨군요. 제가 졌다고 말씀드리면 사부 어른께 여쭈면 그만입니다. 혼원산 선인이 천년 할로를 원한다면 10중 8구 기꺼이 주실 것입니다. 이리 보면 제가 이미 지지 않을 패를 잡은 거 아닙니까? 사한결이 재촉하였다. 말해 이놈아. 유현의 눈이 번뜨렸다. 유현이 원하는 대로라면 무엇이든 된다 하셨습니까? 사한결이 성가신 듯 말하였다.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유현이 반문하였다. 노전배, 천년 한로를 구해올 수 있는지부터 먼저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한결이 콧방귀를 틔웠다. 말해라 이놈아. 유현이 얼굴을 바로하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하였다. 혼원 신공. 사한결이 그 말을 듣자 퍼뜩 몸이 한번 흔들렸다. 혼자서 중얼거렸다. 이놈이 정말 하늘을 보고 가격을 매기는구나. 유현이 재빠르게 말하였다. 그럼 깎으시면 안 됩니다. 사한결이 머리를 저으며 탄식하였다. 이 늙은이가 걸렸구나. 탄식하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물었다. 연화도에는 언제부터 술이 있었는지 이놈은 아느냐? 유현이 시원하게 대답하였다. 한때부터입니다. 한무제가 일찍이 난파를 시켜 이 섬에서 술을 구하게 하였는데 나중에 동방석에게 훔쳐 마셨다옵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노전배. 무엇을 시험하시려 했습니까? 사한결이 발을 구르며 외쳤다.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이 늙은이가 이미 졌다. 유현이 크게 기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한결 앞에 납죽 엎드리려 하였다. 사한결의 소매 끝에서 부드럽고도 형체 없는 진기가 흘러나와 유현의 몸이 아래로 굽히려는 것을 조용히 받쳐 올렸다. 사한결이 입을 열었다. 이놈아, 꼭 이긴 티를 내야겠느냐? 유현이 희죽이며 웃었다. 치셔도 좋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외상은 안 됩니다. 서한결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전에 내려오길 연화도를 도교 제11 복지라 하더니 네 놈이 운이 좋은 것이다. 이름난 호수, 이름난 섬에서 이름난 술 마시고 이름난 무공을 얻게 되었으니 네 놈이 훗날 강호에서 이 늙은이의 혼원신공으로 이름을 떨치지 못한다면 이 늙은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유현이 웃었다. 전부 노전배가 전해주시는 신공의 성색이 어떠하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사한결이 웃으며 욕하였다. 이 늙은이가 아직 취하기 전에 얼른 말해라. 네 놈의 화근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 유현이 장난기를 거두고 얼굴을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유현이 12살에 풍례단 문화에 들어갔고 단주 어른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좌전에서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평소 단주 어른이 직접 가르쳐 주신 덕에 다른 속가 사형제들보다 성취가 높은 편입니다. 사한결이 눈을 한번 뒤집으며 호통쳤다. 쓸데없는 소리 언제 끝낼 것이냐? 유현이 재빠르게 말을 고쳤다. 1년 동안 하산하여 외지를 영역하며 정기적으로 귀산하여 소행을 여쭙고 사부 어른과 선배 고수들께 공력을 점검받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행실이 단정한 탓에 소무곡이라는 벼루를 얻게 되었는데 사한결이 코웃음을 쳤다. 소무곡, 좀 과하지 않냐? 유현이 멋쩍은 듯 웃었다. 바꾸려던 참이었습니다. 사한결이 고개를 저었다.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이 늙은이한테서 몇 가지를 배워 십성화우에 이르면 이름과 실질이 딱 맞아떨어지게 될 것이다. 유현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어르신이 강호 제1의 기인인 것도 당연하지. 입으로는 말을 이었다. 반달 전 이경이 지났을 무렵 황안에서 귀산하는 중 신주 근방의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뒤통수에 바람소리가 이상하게 느껴져 손을 뻗어 낚아채보니 다름 아닌 한 동이 진흙이었습니다. 뒤돌아 살피니 멀지 않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희직이 웃고는 검은 그림자가 번쩍 사라졌습니다. 유현이 젊은 혈기에 이런 능멸을 당하고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발밑에 힘을 실어 최고 속도로 그림자가 사라진 곳을 향해 추격해 들어갔습니다. 서너 번의 기압이 지나지 않아 그 검은 그림자가 흐릿하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몸집이 큰 그 그림자는 마치 일부러 유현을 꿰는 것처럼 발 아래 전력을 쓰지 않고도 유현과 딱 앞뒤로 보조를 맞추어 달렸습니다. 차 한 잔 마실 시간쯤 지나 그자가 초가집 안으로 들어가며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현이 집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흙창에 얼굴을 대고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정말이지 참으로 참혹하였습니다. 유현이 여기에서 얼굴이 온통 붉어지며 갑자기 말문을 닫았다. 사한결이 재촉하였다. 말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니냐. 유현이 얼굴을 붉힌 채 더듬더듬 말하였다. 참으로 참혹하였습니다. 사한결이 호두 같은 눈을 한번 뒤집으며 껄껄 웃었다. 이 늙은이가 대신 말하면 어떻겠냐. 네 놈이 그때 본 것은 한 쌍의 남녀였을 것이다. 아마도 두 사람 다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였겠지. 그렇지. 유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 남자는 머리에 상처가 있는 화상이었습니다. 사한결이 재빠르게 물었다. 바로 철우냐? 유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은 유현이 이를 갈듯 말하였다. 저는 그때 치가 떨렸습니다. 철우 아래에 깔린 여인의 반쪽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결코 자의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당장 철우를 한 장에 박살내고 싶었지만 사문의 계율에 무방비 상태의 자를 기습하지 말라는 규율이 있었고 또 그 여인이 철우 밑에 두 몸이 밀착해 있어 자칫 옥석 구분이 될까 염려되어 뒤로 몇 걸음 물러나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놈! 썩 나오지 못할까? 집안이 한동안 부산하게 오챙기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철우가 나왔습니다.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빛이 멍하였으며 발걸음도 다소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기세에 올라 말할 것 없이 요강신장의 절초 요강인을 날렸습니다. 오른장에 십성 공력에 실어 철우의 앞가슴을 밀어붙였습니다. 철우가 두 팔을 흔들며 정면으로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 초식을 보고 유현은 속으로 크게 놀랐습니다. 그것이 현무단의 현무칠식 중 상용 승편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승려는 단순히 무예를 아는 자가 아니라 현무단의 제자로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철우의 두 팔에서 나오는 힘이 보통 사람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요강인 한 방이 절반은 제대로 맞은 셈이 되었습니다. 한 장을 맞고도 철우의 얼굴에는 고통보다 오히려 경악하는 기색이 더 짙었습니다. 공력이 갑자기 빠져버린 것이 자기 자신도 황당한 듯하였습니다. 그는 끙하는 낮은 신음을 내뱉으며 선혈을 토하고는 내달려 달아났습니다. 현무단의 명성을 생각하니 이미 그리 중한 장을 입은 자를 끝까지 쫓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여겨 추격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하였습니다. 철우가 비록 중장을 입었다 하나 제대로 다스린다면 목숨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고 그 자가 감히 계율을 어기고 여인을 범할 위인이라면 분명 나쁜 인물이니 돌아가서 사문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무고를 꾸밀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때문에 현무단과 풍례단 사이에 큰 풍파가 일어난다면 제가 지은 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저는 스스로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접 현무단 청안봉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귀단이 양해해준다면 만행 중 다행이요. 만에 하나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죄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노전배가 직접 눈으로 보셨으니 다시 여쭙지 않겠습니다. 유현이 한숨의 말을 마치고 사한결을 바라보았다. 사한결은 어느 틈에 잠이 든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두 눈을 감고 있었다. 미동도 없었다. 유현은 속으로 초조해졌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하라 하시면 어쩌지. 그 걱정은 기우였다. 유현의 말이 끝나는 순간 사한결이 즉각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듣는 이로서는 어리둥절한 몇 마디를 물었다. 이놈아, 이 늙은이가 십방사에 한 발 늦게 도착하였는데 백진광이 갑자기 동쪽 담장에서 한 인형이 풀썩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였더냐? 기억을 똑바로 해라. 한 글자도 빠뜨리면 안 된다. 유현이 미간을 모으고 잠시 생각하더니 답하였다. 유현은 다른 재주는 없지만 기억력만큼은 남들보다 한 수 위입니다. 분명히 기억합니다. 백진광 사천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자는 관외에서 약재를 구하고 돌아온 후 어젯밤이 본자의 첫 야경 순번이었다. 삼경 무렵 동쪽. 사한결이 손을 저었다. 좋아, 됐다. 사한결의 두 눈이 멈추지 않고 빙빙 굴러가더니 차갑게 번득이는 빛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잠시 후 고개를 숙이고 혼자 중얼거렸다. 완전히 맞지는 않더라도 그리 틀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 늙은이가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는데 이번엔 눈이 빠졌겠느냐? 유현이 사한결의 표정을 보며 이상하다 느끼고 참지 못하고 물었다. 노전배, 무슨 경을 읊고 계십니까? 사한결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눈에서 번갯빛이 쏘아졌다. 유현이 깜짝 놀랐다. 사한결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어리더니 유현을 향해 말하였다. 이놈아, 내가 물어보마. 그날 밤 너를 꿰던 그자의 몸집이 상당히 컸다 하였지. 유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자가 발 아래 전력을 쓰지 않고도 너와 앞뒤로 나란히 달렸다 하였지. 유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집 가까이 다가섰을 때
이미 철우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있었다 하였지. 유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한결이 물음을 멈추더니 깊고 긴 탄식을 내쉬었다. 유현이 의아하게 사한결을 바라보았다. 사한결이 유현을 흘깃 바라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탄식하였다. 아깝구나. 아까워. 정말 아깝구나. 유현이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노전배, 무엇이 아깝습니까? 사한결이 탄식하였다. 네 놈이 그 말을 십방사에서 하지 않은 것이 아깝다. 유현이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그때 말했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사한결이 코웃음을 쳤다. 네 놈이 그때 있는 그대로 다 말했더라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유현이 크게 놀라며 물었다. 노전배, 그게 어인 이유입니까? 사한결이 냉소하였다. 이 늙은이가 철우가 네 손에 죽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유현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입을 크게 벌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철우가 자신의 뇨강신장 절초, 뇨강인에 쓰러진 것은 쇠처럼 굳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지금 사한결이 그것을 부정하였다. 무림에서 사한결의 지위를 생각하면 그런 단어는 결코 근거 없이 나온 것이 아닐 것이었다. 그렇다면 철우는 누구의 손에 죽은 것인가? 사한결이 유현을 한번 바라보더니 싸늘하게 다시 말하였다. 신조와 현산 사이의 거리가 수천리가. 철우가 요광신장의 장력을 입었다 하면 제대로 다스리지 않고는 어찌 그 먼 길을 왔겠느냐. 아무리 운이 없어도 수천리 산천을 넘는 동안은 아무 탈이 없다가 하필 본진 문에 들어서는 그 순간에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너무 기묘한 일이 아니냐. 유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사한결이 가리키는 바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사한결이 다시 물었다. 이놈아, 철우의 체형을 어떠하였느냐? 유현이 답하였다. 말라서 길었습니다. 그런데 너를 꿰던 그림자는 비정상적으로 뚱뚱하였습니다. 아, 이 점을 유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 인물이 존재하고 있었군요. 사한결이 꾸짖듯 말하였다. 쓸모없는 놈이야. 의로운 마음 하나만 알고 이 늙은이가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네 놈이 정말 억울하게 죽을 뻔하였다, 이놈아. 생각해보아라. 네가 집 가까이 다가섰을 때 철우가 이미 실오라기도 없었다면 너를 꿰던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서야 동작이 어찌 그렇게 빠를 수 있겠느냐. 또한 세상에 남이 자기 죄를 보도록 일부러 꿰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것은 매우 얕은 이치인데 네 놈은 어찌 깨닫지 못하였느냐. 유현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한결이 계속 말하였다. 둘째, 철우는 현무단 2대 제자 중 비교적 뛰어난 자다. 무공이 높다 하지만 네 놈보다 크게 높을 리 없다. 솔직히 말하면 철우의 무공이 네 놈을 능가하느냐 못하느냐도 의문이다. 너를 꿰던 저 뚱뚱한 그림자가 발 아래 전력도 쓰지 않고 너와 나란히 달렸다면 그 자는 분명 네 놈보다 훨씬 위이다. 이것은 절대 철우의 능력이 아니야. 유현이 이를 갈며 말하였다. 전배 말씀대로라면 이곳은 누군가가 차도살인을 한 것이 아닙니까? 사한결이 냉소하였다. 한치도 틀리지 않는다. 유현이 갑자기 주먹으로 탁자를 3개 내리치며 분노로 외쳤다. 노전배가 옆에서 손을 써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백진광 사천왕의 철강주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니 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까? 사한결이 탄식하였다. 네 놈보다 더 억울한 자도 있다. 유현이 물었다. 누구입니까? 사한결이 말하였다. 철우다. 유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탁자를 짚고 눈을 부릅뜨며 외쳤다. 억울하다고요? 철우가요? 사한결이 잇따라 세 대접을 다 비우고 반쪽 얼굴을 치켜들며 냉소하였다. 생각해봐라, 이놈아. 네가 본 철우가 어떤 모습이었더냐? 두 눈이 충혈되고 눈빛이 멍하였으며 공력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것이 철우 본인도 의외였다고 하였지. 그것이 모림 고수의 정상적인 상태냐? 유현이 중얼거렸다. 한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일이 참 석연치 않습니다. 사한결이 냉소하였다. 전혀 석연치 않을 것 없다. 철우와 니놈 두 사람이 한 인물에게 노란한 것이다. 다만 철우가 당한 것이 니놈보다 훨씬 참혹하였을 뿐이야. 유현이 한없이 격동하여 말하였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무슨 흑심을 품었습니까? 노전배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사한결이 말하였다. 니놈은 그저 때마침 거기 있었을 뿐이다. 그자의 주된 목적은 사실 철우에게 있었다. 아, 이자의 독한 신보와 주도면밀함은 매우 보기 드문 것이야.
그자가 현천비록의 하권 신공을 완성한다면 강호가 이후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다. 유현이 놀라며 말하였다. 현천비록 신공이라 하셨습니까? 사한결이 말하였다. 현천비록의 하권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면 그자가 어찌 이런 독한 계략을 꾸미겠느냐? 유현이 물었다. 노전배, 철우가 귀환하다 피해를 당한 것이 확실합니까? 사한결이 이를 갈듯 말하였다. 이 늙은이가 그렇다고 자신한다. 유현이 물었다. 그렇다면 그자가 가져간 것이 정말 현천비록의 하권이겠군요. 사한결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하권이다. 유현이 고개를 들어 물었다. 노전배, 무슨 근거가 있으십니까? 사한결이 싸늘하게 웃었다. 이 늙은이의 근거는 비록을 빼앗은 그 인물이 이미 현천비록에 실린 각종 무공을 익혔기 때문이야. 유현이 더욱 크게 놀랐다. 그렇다면 흑수가 혹시 현무단 내부의 사람입니까? 사한결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미친 듯 웃음을 토해냈다. 내부인뿐 아니라 지위가 상당히 높다. 아니라면 철우처럼 내공이 있는 자가 어찌 그리 쉽게 함정에 빠지겠느냐. 좋구나. 이 늙은이가 지금 돌이켜보니 정말이지 공평하게 되었다. 두 목이 3년 후에 하나는 목에서 떨어질 텐데 그것이 너의 것이냐, 이 늙은이 것이냐. 좋구나. 정말이지 독하고 용렬하다. 저 말 잘하고 의리 세우는 백진광이란 사천왕이여. 무엇? 진범이 백진광이란 말인가? 백진광이 바로 진짜 흑수? 그러니까 철강주로 독수를 써서 죽이려 하고 한파에 강정 만드는 것도 불사하며 사한결을 뼈에 사무치도록 원망한 것이 원래 입막음을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 이것은 정말 예상 밖이었다. 유효는 또 생각하였다. 백진광이 그렇게 몰아붙여 현천비록 하관의 행방을 물었고 결국 사한결이 머리를 저당 잡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원래 비록은 이미 자기 손에 있었으니 3년 후에 사한결이 다른 반권을 내놓을 것을 당연히 두려워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 하나의 생각이 갑자기 유현의 머릿속을 강타하였다. 두려움이 몰려왔다. 아니,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에 가까운 전율이야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가. 그는 숨이 가빠지며 사한결에게 더듬더듬 말하였다. 노전배, 만약 그자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한결이 유현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며 유현이 떨리는 말을 다 마치자 반문하였다. 이놈아, 네 말은 만약 백진광이 그 비록 반권을 불태워버린다면 이 늙은이가 3년 후에 내놓을 것이 없어 이 목이 달아나지 않겠냐는 말이냐? 유현이 걱정에 가득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한결이 고개를 들어 크게 웃었다. 바보 같은 녀석아, 네가 반만 맞췄다. 그렇다. 이런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도 적어도 1년 후의 일이다. 비록을 빼앗기 위해 파중 제자를 해치고 죄 없는 자를 연루시키는 짓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천하를 똑배하여 무림 제일인이 되려는 꿈을 위한 것이다. 하권의 깊은 뜻을 다 깨치기 전에는 목숨을 내놓으라 해도 그 비록을 쉬이 태우지 않는다. 이 1년의 시간이 있으니 이 늙은이가 자기 목숨을 구하러 뛰어다니지 않겠느냐. 유연이 급하게 말하였다. 노전배, 지금 당장 방도를 강구하셔야 합니다. 사한결이 유연을 흘낏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이놈이 마음이 나쁘지 않구나. 이 늙은이가 너를 구한 보람이 있어. 유연이 물었다. 노전배가 떠나신 후 유연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한결이 웃으며 말하였다. 오늘 밤이 지나면 네 놈은 먼저 풍례단으로 한번 돌아가거라. 사건의 심할과 이 늙은이의 추리를 네 사부 어른께 아뢰어라. 유연이 또 물었다. 그 다음은요? 사한결이 말하였다. 그 다음은 밤낮 없이 혼원신공을 반년 안에 칠성화우에 이르도록 익혀라. 사한결이 오늘 밤 즉시 혼원신공을 전수하리라는 것을 알아챈 유연의 가슴이 크게 뛰었다. 사한결이 계속 말하였다. 혼원산에서 나온 사람은 문파를 따지지 않는다. 혼원신공을 익힌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일만 기억하면 된다. 그것을 해내면 혼원시조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유연이 긴장하여 물었다. 노전배, 가르쳐 주십시오. 사한결이 껄껄 웃으며 말하였다.
간단하게 짝이 없다. 그것은 신공을 전할 만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유연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사한결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이놈아, 그게 정말 간단한 일인 줄 아느냐? 유연이 번뜩 정신을 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다. 제자가 이 한마디에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사한결이 즉시 얼굴을 풀며 웃었다. 깨달은 자는 한마디면 통한다. 이 늙은이가 이번에야말로 진심으로 안심이 되는구나. 유연이 사한결에게 더 가르침을 청하려던 참에 문득 15이나 16 정도로 보이는 한 소녀가 가는 눈썹에 봉황 같은 눈, 오툭한 코에 얇은 입술, 맑은 눈동자가 물처럼 투명하고 치아가 조개처럼 고른 옅은 황색 차림을 한 소녀가 부드럽고 아름다운 걸음으로 자신들의 탁자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입을 다물었다. 소녀는 탁자 앞에 가볍게 멈추더니 유연을 의도한 듯 안 한 듯 스치듯 한번 바라보고는 이내 사한결 쪽으로 허리를 숙이며 말하였다. 노인장, 이곳에서 남학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사한결이 소녀를 잠깐 훑어보더니 되물었다. 아가씨가 청암봉에 가려 하시는 것이요. 유현은 속으로 깜짝 놀랐다. 사한결이 왜 대답은 안 하고 되려 물어보는 걸까? 더 이상한 것은 현산이 수백 리에 걸쳐 있는데 아가씨는 그냥 남학에 간다고만 하였는데 어찌 청암봉이라고 콕 집어 물었단 말인가? 청암봉은 현산 한가운데 있는 험준한 봉우리로 현무단 외에는 달리 사는 이가 없고 그 안에 사는 이들이 모두 무인인데 이유도 없이 어린 소녀가 무인들이 모인 곳에 왜 가려 한다는 말인가? 소녀가 미미하게 놀란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노인장은 어찌하셨나요? 사한결은 이번에는 오히려 능청스럽게 모르는 척하며 반쯤 붓고 반쯤 썩은 것처럼 보이는 호두 같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하였다. 현산에 가신다고요? 소녀가 미간을 살짝 모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장, 가르쳐 주시겠어요? 사한결이 더럽고 검은 손가락을 술잔에 담갔다가 탁자 위에 악주에서 출발하여 현산으로 향하는 노선을 그렸다. 그리면서 말을 이어갔고 소녀는 정신을 모아들었다. 잠시 후 사한결이 말을 마치자 소녀가 다시 허리를 숙이며 감사를 표하고 몸을 돌려가려 하였다. 사한결이 갑자기 소리를 내어 소녀를 불러 세우며 물었다. 아가씨, 천산에서 오시는 길이요? 소녀의 안색이 변하였다. 눈을 부릅뜨며 말하였다. 어찌 노인장, 이 물음은 무슨 뜻이십니까? 사한결이 갑자기 두 팔을 치켜들고 기지개를 켜더니 웅얼웅얼하듯 말하였다. 관외 말투가 있어서요. 이 늙은이가 관외에 있어 봤거든요. 정말 좋은 술이야 이놈아. 자네가 마시게나. 이 늙은이는 좀 자야겠어. 좋은 술이야. 말하며 즉각 고개를 탁자에 쳐박고 드르렁거리며 잠들었다. 소녀가 이를 갈듯 혼잣말을 하였다. 정말 술주쟁이 영감이군. 그리고는 유현을 한번 흘겨보더니 잔뜩 심기가 뒤풀린 듯 사라졌다. 소녀가 사라진 뒤에야 유현은 소녀의 눈빛이 차갑기가 번개처럼 날카로웠으며 흘러가는 사이에 노하지 않아도 위압감이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마음이 한번 서늘해졌다. 소녀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하였다. 순정한 내력이 범상치 않구나. 다시 사한결을 바라보니 사한결이 탁자 위에서 막 호두 같은 눈을 들어 그를 향해 신비롭게 빙그레 웃고 있었다. 유현은 모든 것이 이미 사한결의 눈안에 들어갔음을 알고 저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리고 버벅거리며 말하였다. 노패배는 어찌 알았습니까? 저분이 천산에서 오셨다는 것을요? 사한결이 히히 웃으며 말하였다. 저분? 이놈아, 저분이 누구냐? 누가 저분이냐? 유현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입으로는 변명하였다. 노전배가 또 놀리십니다. 사한결의 안색이 갑자기 진지해지더니 말하였다. 이놈아, 네가 풍래단 문화에서 나왔으니 이 늙은이가 묻겠다. 천산에는 어떤 특별한 인물이 있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유현이 고개를 기울이고 생각하다가 미간을 좁히며 답하였다. 유현이 알기로는 천산파가 100여 년 전에는 원래 무림 구파의 하나였으나 이후 한 권의 권보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 파중 고수들이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여 결국 인재가 사라지고 구파에서 이름을 지우게 된 채 지금까지 유야무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고인이 천산에 은거하였는지는 유현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한결이 콧방귀를 뀌었다. 그 권보가 마지막으로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는 못 들었느냐? 유현이 기억을 더듬는 표정을 지었다.
듣기로는 파 중에 한 여제자에게 들어갔다 하나 그 여제자가 권보를 얻은 이후 종적이 묘현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사부어른 말씀으로는 이미 110년 전의 일이라 하였습니다. 혹시 그 여협이 아직 생존해 있습니까? 사한결이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고개를 젓고 말하였다. 천독신녀가 아직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른다. 사한결이 여기서 잠깐 멈추더니 갑자기 눈을 뜨고 말하였다. 이놈아, 방금 저 아가씨의 공력이 어떻다고 보았느냐? 유연이 잠탄하여 말하였다. 유연에 되지지 않았습니다. 사한결이 냉소하며 욕하였다. 니놈 말은 저 아가씨 공력이 니놈과 비슷하다는 것이냐? 자기 자신에게 도금하지 마라. 지금 이 시점으로는 니놈이 저 아가씨보다 한 수 아래다. 유연이 크게 놀랐다. 노존배 말씀은 유연이 혼원 신공을 익힌다 해도 저 아가씨보다 반드시 앞서게 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사한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사실이 그러하다. 유연이 크게 놀라며 말하였다. 저분은 어느 쪽 사람입니까? 사한결이 탄식하였다. 이 늙은이가 늙은 눈이 흐리지 않다면 저 아가씨는 아마도 천독신녀의 문화일 것이다. 유연이 두 눈을 부릅뜨고 놀라움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사한결이 계속 말하였다. 천독시녀의 이 늙은이와 우리 혼원산에서 나온 사람들이 비슷한 점이 있다. 시녀가 제자를 받을 때는 오직 한 가지 제한이 있으니 남자는 받지 않는다. 마치 이 늙은이의 혼원 신공이 여자 제자에게는 절대 전하지 않는 것과 같다. 사한결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말하였다. 지금 무림 육파 문화에는 여제자가 한 명도 없거니와 저 아가씨의 조회가 놀랍다. 생각해보면 천독시녀 한 사람 외에 누가 이런 여제자를 길러낼 수 있겠느냐. 유현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다. 노전배는 어찌 단번에 저분이 청안봉에 가려 한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사한결이 웃으며 말하였다. 이 늙은이도 어림잡아 마친 것일 뿐이야. 현산 연봉에서 이름난 무인이 올라갈 때는 현무단 외에 달리 어디 있겠느냐. 유현이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물었다. 천독시녀가 설령 세상에 있다 한들 나이가 이미 100세를 넘겼을 것이고 천산과 현산은 만리가 넘는 거리인데 시녀는 또 오래도록 세상 일을 묻지 않았는데 그 제자가 현무단을 찾아간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사한결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다. 이 늙은이가 대라신선도 아닌데 어찌 그걸 다 알겠냐. 유현이 다시 말하였다. 노전배, 한번 추측해 보시죠. 사한결이 말하였다. 한 가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사한결이 말하다가 갑자기 유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하하 크게 웃었다. 이놈아, 뭘 그리 조급해야 하느냐. 하하하, 마음 거두어라. 천독시녀 문화는 다루기 쉬운 상대가 아니다. 지금 무림 6파 중에서 1대1이라면 네 사부를 포함해서 이 늙은이가 누구를 봐도 두렵지 않다. 그러나 만약 시녀가 아직 세상에 있다면 그건 말하기가 어렵다. 혼원산에서 나온 사람은 자신을 낮추지도 않고 허풍을 치지도 않는다. 혼원신공의 상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산파에 이미 실존된 화신11유뿐이다. 유현이 크게 놀라며 말하였다. 화신11유라 하셨습니까? 사한결이 웃으며 말하였다. 한치도 틀리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천산파를 가문이 망하고 사람이 죽는 지경으로 몰아간 그 권보에 실린 권법이다. 술이 해를 줄이니 알게 모르게 하루가 지났다. 이날 밤 연화도 꼭대기 12봉우리 사이에 달빛 아래에서 늙은이와 젊은이 서로 마주보고 가부좌를 들고 앉았다. 늙은이가 말하고 젊은이가 듣는 가운데 동쪽 하늘이 밝아올 때까지 아득하게 노인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듯하였다. 태백공 삼인교, 천부상양 동자료, 기문상곡 지오회, 태을 오후백 고소. 들어보면 온통 사람 몸의 혈도 이름들인 것 같았다. 이튿날 풍매산으로 이어지는 옛 관도 위에 한 청년이 있었다. 눈이 맑고 콧날이 시원하며 몸이 곧고 기품이 넘치는 25의 유현이었다. 그러나 며칠간 쉼없이 달려온 탓에 도포자락의 먼지와 풍진이 역력하였다. 발걸음 속에는 서두름과 무거움이 한데 뒤엉킨 채였다.
눈은 전방을 향하고 있었으나 그 눈이 보는 것은 눈앞의 풍경이 아닌 듯하였다. 풍례산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풍례산은 풍례단의 본산이었다. 원래 이름은 진례산이라 하였고 울례산, 천진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둘레가 수백 리에 달하고 높은 봉우리가 50이 넘으며 기암절벽과 깊은 계곡이 도처에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었다. 봉우리의 으뜸은 뇌정봉이요 별벽의 대표는 병력아래라 하였다. 산 안에는 5개의 누각이 있어 청풍로, 운뇌로, 진화로, 병력로, 천진로라 불리었으며 각각의 수자가 관장하였다. 풍류단은 당시 속과 문도를 합쳐 1000여 명이 넘는 제자를 거느린 무림 6대 문파의 하나였으며 그 인재의 왕성함은 어느 문파에도 뒤지지 않았다. 단주 소풍지는 뇌정봉 정상 혼원전에 머물며 나머지 5누는 각 수저가 맡아 관장하였다. 그중 청풍루는 풍례산의 전문격에 해당하는 곳이로 위치의 중요함이 다른 누를 압도하였다. 단주 소풍진이 사제 임무연을 이곳에 배치한 것은 까닭이 없지 않았다. 초겨울의 황혼이 풍내산 자락을 물들이던 무렵 유엔이 지친 몸을 이끌고 청풍로 앞 광장에 도착하였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이었다. 청풍로 수자 임무연이 7명의 사내들에게 빈틈없이 에워싸여 있었다. 7 사내는 다름 아닌 현무단 칠로였다. 수석 풍사관을 비롯한 7명이 각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임무연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배치가 예사롭지 않았다. 유엔은 즉각 판단하였다. 그는 광장 한편 바위 그늘 속으로 몸을 날려 숨겼다. 그러고는 바위 모서리를 타고 연달아 몇 번의 종법으로 청풍로 안으로 잠입하였다. 루아는 쥐 죽은 듯 고요하였다. 제자들이 모두 광장으로 나가 있음을 직감한 유엔은 내부 구조를 꿰뚫고 있는 탓에 굳이 사람을 찾지 않았다. 삼청대전에서 한 번 소스쿠쳐 경로 위로 올라선 뒤 창틈 사이로 광장을 내려다보았다. 내려다보이는 광경이 위에서 보니 더욱 선명하였다. 광장 위에는 100여 명의 풍례단 2, 3대 도속 제자들이 분노를 억누른 채 청풍로 앞에 묵묵히 도열해 있었다. 성진관을 쓰고 학창이를 걸치고 강철병기를 손에 쥔 임무연은 청풍로 마당 한가운데 반석처럼 우뚝 서 있었다. 현무단의 현무 칠환진이었다. 풍뇌단의 뇌강신장이 무림의 위명을 떨치듯 현무단은 현무 칠식과 그것을 진법으로 풀어낸 현무 칠환진으로 강호를 제압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7이 조용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피포자가 무공으로 탈진하려는 순간 7의 공력이 하나로 합산되어 7배로 증폭된다. 현무단 7로는 각각 강호 1류고수에 해당하는 무공을 지닌 인물들이었다. 그 7의 합산 공력이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임무연은 칠환진의 특성을 알고 있었다. 칠환진의 최대 특징은 상대를 가두고 방어하는 데 있었다. 가두어진 자가 움직이지 않는 한 진법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개인 공력으로만 따지자면 칠로 중 어느 누구도 임무연과 정면 대결에서 이긴다고 자신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이곳은 풍례달의 본산인즉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하여도 난투를 벌이기는 어려웠다. 그리하여 임무연은 꼿꼿하게 서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칠로는 앉아서 진을 유지하였다. 쌍방이 어느 쪽도 먼저 움직이지 못하는 팽팽한 균형 상태였다. 청풍로의 2, 3대 제자들은 숫자는 많았으나 출중한 인물은 드물었다. 더욱이 풍례단의 문규가 엄하여 사숙 이상의 명령 없이는 아무도 함부로 나설 수 없었다. 유현이 경로에서 이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헤아렸다. 칠로가 어찌하여 사숙 임무연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것인가? 설마 내가 철우에게 뇌강신장을 쓴 일정은인가? 그 생각에 이르자 가슴이 불타오르듯 조여들었다. 스스로 이 모든 화근을 불러들인 장본인이라는 자각이 그를 내부에서 갉아먹는 것이었다. 유현은 생각을 이어갔다. 서한결, 노전배의 추리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이 일이 순탄하게 해결될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백진광이 무림을 독패하려는 야심을 품고 파중 제자를 죽이고 죄 없는 자를 연루시켰으며 서한결을 궁지에 몰아 현천비록 하관을 삼키려 한 것은 분명히 깊이 계획된 것이었다. 그것은 한 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음모였다. 칠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필시 백진광이 꾸민 수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상황에서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놓고 유현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다만 과거의 그와 지금의 그는 달랐다. 현무단 청암봉을 향해 달려갈 때 유현은 죽음을 각오한 채 그 죽음이 가진 의미만을 생각하였다. 서한결을 만나 군산에서 진상을 깨달았을 때는 식은땀이 등을 적셨다. 만약 서한결이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백진광의 철강주의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그것은 철호의 죽음보다도 더 억울한 죽음이 되었을 것이었다. 지금 그가 쉬이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다. 첫째로 철호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자신 외에 아는 자가 없었다. 명분상 철호는 유현의 뇌강인에 절명한 것이었다. 이대로 유현이 죽는다면 철호의 원한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였다. 둘째로 유현이 이렇게 소리 없이 죽는다면 사부와 동문들은 그가 죄를 짓고 두려워하여 달아나다가 죽은 것으로 여길 것이었다. 풍대단이 창단 이래 수백 년간 쌓아온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이 되어 그는 영원히 사문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었다. 이것이 두 번째였다. 셋째로 사한결이 청룡옥패라는 평생 간직한 혈맹신물을 내걸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혼원신공이라는 천하의 드문 절학을 전수해 주었다. 그것이 단지 유현이 이내 세상을 뜨게 하기 위함이었겠는가? 그럴 리가 없었다. 이것이 세 번째였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유현으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 죽음보다 삶을 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였다. 칠로가 임무연을 놓아줄 의향이 없는 한 이 대치는 언제까지고 이어질 것이었다. 그리고 양쪽 모두 명문의 고수들인즉 입이 있어도 진다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을 것이었다. 결국 이 팽팽한 줄다리기는 피를 부르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유현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면 어떠한가? 칠로는 현무단 본산까지 찾아왔다. 그것은 본산에서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적어도 지금 당장 그들이 유현을 처단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사숙 임무연이 모르는 진상을 유현이 밝힌다면 사태는 달라질 수 있었다. 물론 칠로가 그 말을 듣는다 해도 납득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임무연이 알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였다. 나머지는 사한결이 살아있는 한 그가 자신을 위해 증언해 줄 것이었다. 혼원신공을 얻은 것은 이제 불과 열흘 남짓이었다. 사한결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타고난 자질로 반년을 수련하면 소성을 바라볼 수 있다 하였다. 지금은 기껏해야 이성화우, 칠로 중 한 명도 당하기 어려울 것이었다. 그러니 무력으로 뚫는 것은 무의미하였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였다. 유현이 이를 깨물었다.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결심이 굳어졌다. 그는 모습을 드러내기로 하였다. 유현이 한 발 물러서서 양팔을 벌리고 허리를 낮추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유현아, 잠깐 돌아보아라. 귀에와 닿는 소리는 모기 소리보다도 가늘었으나 그 목소리만큼은 유현이 세상 어느 곳에서 들어도 착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유현이 번개처럼 몸을 거두고 그 자리에 납죽 엎드렸다. 경루 위 유현의 눈앞에 선 인물은 50줄의 도인이었다. 단정하게 여문 채고 이목구비가 기이할 만큼 단아한 얼굴, 뇌련전관을 쓰고 운악 창의를 걸쳤으며 풍래단 잔주의 표지인 오교우 수패가 허리에 걸려 있었다. 소나무가 반석을 딛고 선 것처럼 자연스럽고 묵직하게 서 있는 그 사내가 바로 풍래단 잔주 소풍진이었다. 유현이 엎드린 채 무릎을 꿇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철하였다. 사부님. 소풍진이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유현아, 고개를 들어라. 유현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을 꽉 눌러 참고 있었다. 소풍진이 유현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빛이 한번 미세하게 깊어졌다. 그러나 이내 손을 들어 조용히 제지하며 말하였다. 마음이 바르면 신이 정해지는 법이다. 위기 앞에서도 기가 꺾이지 않은 것은 의가 성한 까닭이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자꾸나. 내가 이미 대략은 알고 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풍진은 손바닥으로 창문을 밀어 열었다. 한 줄기 진기가 실처럼 가늘게 흘러나와 창살에 닿는 것과 동시에 창이 활짝 열렸다. 그는 유현에게 더 이상 말할 틈을 주지 않고 몸을 돌려 창밖으로 표연히 날아 내려갔다. 광장 위 잠잠한 긴장 속에 소풍진의 모습이 내려서는 순간 풍래단의 도속 제자들 사이에서 나직하고 억제된 환호가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그리고 현무단 칠로 쪽에서는 일시에 낮은 불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현은 경로 창가에서 고개를 내밀어 광장을 내려다보았다.
칠로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돌리는 것이 보였다. 현무 칠환진의 방위 자체는 그대로였으나 일곱 몸 모두가 천천히 걸어오는 소풍진 쪽으로 일제히 방향을 바꾸어 고개를 숙였다. 소풍진이 태연하게 읍하며 웃음을 띠고 말하였다. 현무단 칠로 어른들께서 풍례산 깊은 곳까지 직접 왕림하시다니 풍례단 계단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소풍진이 미처 영접을 나가지 못했으니 송구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말하면서 그는 칠로의 얼굴을 한 번씩 둘러보았다. 그 눈빛이 가을별처럼 차갑고 선명하였다. 칠로의 얼굴빛이 일순 미묘하게 흔들렸다. 풍사관이 두 손을 모아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일이 예사가 아닌지라 서신 한 통으로는 부족하다 여겨 저희가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단주께서 양파의 누대에 걸친 정의를 생각하시어 7호의 사명을 이루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풍진이 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반문을 했다. 7호의 사명이라 하셨으니 소풍진도 상세히 듣고 싶군요. 풍사관이 두 손을 모은 채 목소리를 엄숙히 낮추었다. 현천 비록은 상하 두 권으로 나뉘어 귀단과 청풍각이 각각 반씩 나누어 보관하고 있음은 강호에 두루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난달 저희 단의 명으로 2대 제자 철우가 청풍각으로 비록 교환을 위해 떠났으나 돌아온 것은 비록이 아니라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우가 죽은 원인이 귀단의 동문절학 료강 신장이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광장위 폭례단의 백여도속 제자가 일제히 안색이 변하였다. 이민현의 눈빛도 미미하게 흔들렸다. 풍사관이 계속하였다. 다음 날 아침 저희 단이 문화를 모아 이 불행한 사건을 논의하던 중 귀단의 제자가 갑자기 나타나 스스로 행룡을 시인하였습니다. 소풍진의 눈에 이체가 한 번 스쳤다. 그 제자가 나타난 의도가 무엇이었소? 풍사관이 잠시 두 손을 모아 낮게 연부를 읊더니 말하였다. 그 제자의 뜻은 충분히 가상하였습니다.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사문에 화가 미치는 것을 원치 않아 몸을 바쳐 투안한 것으로 두 파의 화의를 지키고자 하는 뜻이었다 하였습니다. 시비가 분명하고 선악이 확연한 이 말이 끝나는 순간 풍례단 도속 제자들의 얼굴에 일제히 쾌의로운 기색이 흘렀다. 소풍진이 침착하게 물었다. 그 제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현이라 합니다. 광장 위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소풍진의 얼굴에는 희노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조용하게 되물었다. 용감하게 허물을 인정한 것은 가상하나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갚는 것이 법도입니다. 귀단에서는 정범을 수중에 두고 있었소? 풍사관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며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대의에 비추어 귀단의 동의 없이 사형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겨 즉석에서 구금만 하였으나 원흉이 투안한 이상 저희 단이 잠시 감시하는 것은 도리의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현이 귀단의 사람의 손에 구출되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소풍진이 미간을 잠시 좁혔다. 그렇다면 이상하군요. 풍사관이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말하였다. 칠로가 찾아온 것을 보시면 단주께서도 유현이 귀단에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 부디 다른 마음을 먹지 마십시오. 현무단의 무공이 보잘것없다 하나 귀단의 2대 제자 하나가 청암봉을 드나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소풍진이 급히 손을 들었다. 칠로께서 오해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이 소풍진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인물이 어떤 안면이 현무단 단주를 설득하여 그 아이를 구해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하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유가 넓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의 무림 육파 중에서 내막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개 말학 후생을 위해 이 무슨 대역을 무릅쓸 사람이 있겠습니까? 풍사관이 코웃음을 하나 내쉬었다. 단주께서 설마 육파 밖에 육파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소풍진의 긴 눈썹이 번쩍 치켜 올라갔다. 혼원산의 산결선대요? 풍사관이 낮고 둔탁한 소리로 대답하였다. 소풍진은 속으로 크게 안도하였다. 광장위 풍례단의 도속제자 100여 명은 유현이 사한결에 의해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접하는 순간 모두의 가슴속에 묘한 두근거림과 기쁨이 동시에 피어오름을 느꼈다. 현무단 칠로의 눈에도 그 표정들이 또렷하게 들어왔다. 그때였다. 칠환진의 방위 중 별모서리 자리에 앉아있던 단벽승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혼원신공이 무림의 드문절학이라 하나 그것이 현무단의 사람들을 위압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소.
사한결이 청룡오패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현무단의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하였을 것이오. 그리고 사한결의 이번 행동을 찬찬히 뜯어보면 거기에 떳떳하지 못한 사적 감정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소풍진의 안색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유현은 경루 위에서 이마를 돋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사부가 사한결의 구출 소식을 듣고 안도하던 기색을 방금 보았던 터였다. 그런데 단벽승이 사한결을 향해 저런 말을 꺼내었다. 단벽승이 앞으로 무슨 말을 할지는 알 수 없으나 현무단 칠로에 속한 지위 높은 인물이 그런 말을 꺼낸 이상 반드시 무언가 근거를 들이밀 것이었다. 그 근거가 이치에 맞는 것처럼 들린다면 아무리 자신이 사한결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하여도 강호의 수많은 귀에 오랫동안 속삭이다 보면 거짓이 진실이 되는 법이었다. 만약 사한결의 명성이 이 일로 손상된다면 유현은 차라리 처음부터 죽었더라면 나았을 것이었다. 그가 지금 바랄 수 있는 것은 단벽승의 말에 허점이 있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 과연 풍사관이 먼저 단벽승을 향해 제지하였다. 소풍진 단주 앞에서 단벽사제는 말을 삼가시오. 단벽승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욱 거세어졌다. 현천비록은 달마조사께서 오랜 수련 끝에 정리한 비문이며 현천신공은 무림 전구의 드문 절학입니다. 유현이 비록 비록의 반권을 탐낸 것은 어리석은 짓이나 사한결은 생각 있는 자입니다. 이번 현천비록 상하권의 교환이 이루어지면 현천신공이 언젠가 익혀질 것을 깊이 알았을 것이요. 현천신공이 무림을 군림한다면 혼원신공의 높고 존귀한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요. 누가 사한결의 이번 행동이 그 같은 타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소풍진의 안색이 또 한 번 크게 변하였다. 유현은 경로 위에서 깊은 탄식을 삼켰다. 억울하구나, 사한결 노전배야. 단벽승의 말이 끝나자 다른 6명의 칠로가 서로 눈길을 교환하였다. 각자의 얼굴에 흡족한 기색이 떠올랐다. 소풍진의 얼굴빛이 2번, 3번 바뀌더니 이윽고 그가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옳고 그름은 입이 많을수록 오히려 복잡해지고 번뇌는 강하게 나서려 할수록 깊어지는 법이지요. 공손 어르신도 이번 일로 고초를 겪겠군요. 웃음을 거두고 풍사관을 향해 얼굴을 바로하며 침착하게 물었다. 칠로께서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단주께서는 이미 짐작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풍사관이 두 손을 모아 엄숙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가 찾는 원흉 유현은 지금 귀단 어딘가에 있습니다. 단주께서 이미 그것을 아실 터이고요. 첼로가 받은 명령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주께서 단주로서의 체면이 있으신 것처럼 저희도 돌아가서 손을 놓은 채 단주를 뵐 면목이 없지 않겠습니까? 소풍진이 냉소를 하나 내뱉고는 말하였다. 유현이 찾는 원흉이라는 것은 지금 이 노부 뒤 경루 위에 있습니다. 칠로께서 명을 받들어 사람을 잡으러 오셨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 노부를 아직 안중에 두고 계신다면 이 노부가 직접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은 뒤 공손 어르신을 만나 대조하고 나서 귀단의 공도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통사관이 얼굴에 난처한 기색을 내비치며 다른 육로를 돌아보았다. 소풍진이 말을 마치고 소매를 떨치더니 발아래가 흐르는 물처럼 매끄럽게 움직여 칠환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이면과 나란히 서서 풍사관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현무 칠환진이 강호의 이름 높다는 것은 소풍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풍진과 사제 이무연이 이 진법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군요. 칠로 어른들의 아낌없는 가르침을 바랍니다. 소풍진이 말하면서 이무연에게 내공으로 속삭였다. 칠환진은 고요함으로 움직임을 제압한다. 그 고요함을 흐트러뜨리면 진이 깨진다. 사제는 나와 함께 세 초식을 공격한 뒤 하나는 진의 병도로 하나는 진의 혁도로 빠져나간다. 잊지 마라. 칠원은 소풍진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임무연에게 파진지법을 속삭이는 것임을 알았으나 크게 개의치 않았다. 풍사관이 칠환진 수석으로서 성병 최상단 방위에서 먼저 낮게 불호를 읊었다. 이어 나머지 6이 차례로 화응하였다. 소리가 서로 이어지며 7이 혼연일체가 되었다. 소풍진이 크게 한번 웃으며 임무영과 동시에 팔을 가슴 앞으로 당겨 뇌강 신장의 뇌딩 충천식을 일으켰다. 두 사람이 나란히 허리를 낮추며 진법의 복부를 향해 소리치듯 내지르는 두 줄기 장력은 강호에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압도적인 기세로 풍사관의 흉전을 향해 쏟아졌다. 진법 안에서 7의 공력이 하나로 합산되어 풍사관에게 집중되었다.
풍사관이 두 손을 합장으로 나누며 다른 6이 일제히 한 손을 풍사관 쪽으로 원격으로 받쳐 올렸다. 풍사관의 장력이 폭풍처럼 거칠게 쏟아져 나왔다. 쿵, 묵직한 충돌음과 함께 두 줄기 장풍이 상쇄되었다. 소풍진은 태연하게 서 있었으나 임무연이 반걸음 뒤로 밀렸다. 이대로라면 두 사람이 평생을 이 자리에 있어도 칠환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광장위 풍내단 제자들과 경로위 유현의 마음이 초조함으로 타들어갔다. 그러나 이것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 소풍진이 원래 계획대로 행, 정 방위의 두 초식을 더 공격하였다. 매번 결과는 대동소이하였다. 진의 위력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진로의 마음속에서 냉소가 차올랐다. 이렇게 버텨봐야 빠져나갈 수 없다. 당신들 무당이 아무리 이름이 높아도 결국 1인지하를 벗어나지 못하는군. 그 생각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익어가는 바로 그 순간 광장 안에서 석파평경의 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든 시선이 그 소리를 향한 순간 소풍진과 임무연 두 사람이 각각 칠환진 양끝단 방위 밖으로 표연히 날라 빠져나가 있었다. 임무연은 원래 자리에 가만히 서서 미미하게 웃고 있었다. 소풍진은 고개를 젖혀 하하 크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높이 치솟아 산골짜기마다 메아리쳤다. 칠로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모두의 얼굴에 당혹과 분노가 뒤섞인 채 떠올랐다. 소풍진이 웃음을 그치고 말하였다. 현무 칠환진이 과연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 소풍진과 사제가 요행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더라면 오늘 크게 망신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풍사관이 대중을 해치고 두 손을 모으며 말하였다. 뇌강신장의 절약이여, 뇌강인의 절초여. 현무단 칠로가 대지철우에 이어 이번엔 두 번째로 직접 경험하게 되었군요. 소풍진과 임무연이 마지막으로 진법을 뚫고 나온 초식이 바로 뇌강신장의 절초 뇌강인이었다. 소풍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미하게 몸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풍사관이 말을 마치고 불소를 뒤로 한번 날리더니 몸을 돌려 나머지 육로를 이끌고 줄지어 산을 내려갔다. 현무단 칠로가 떠난 뒤 임무연이 소풍진에게 미간을 모으며 말하였다. 단주사정, 오늘 어찌하여 일반적인 겸손함을 버리고 저들을 말로 자극하시기를 마다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소풍진이 긴 탄식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사람 노릇하기 어려운 것이 일파의 수장이로다. 너무 낮추면 업신여김을 당하고 너무 강하면 원한을 산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것이 성인의 도라 하나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느냐.